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법제론 핵심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챕터 8 사회복지 법제론의 핵심 요약 강의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법제론은 전공 서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약집도 먼저 총론이 있고 뒤에 강론이 있습니다. 이 총론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25문제가 아닌 30문제가 나왔을 때는 5문제 이상이었는데 25문제로 줄어든 다음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법제론의 총론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법률의 총체적인 측면, 각각의 법률이 아닌 다른 내용들인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학습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헌법의 내용도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있는 헌법의 내용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론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강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일반적인 법의 목적 중 사회정의 실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하면 justice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실현에서 두 가지의 정의가 나왔는데 하나는 평균적 정의, 동의어는 절대적, 산술적, 교환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대표 용어가 평균적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분적 정의입니다. 이 배분적 정의를 다른 말로 상대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절대성, 상대성은 서로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절대성을 갖춘 정의가 바로 평균적 정의가 되고 상대성을 갖춘 정의가 배분적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 정의는 무엇이냐?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로를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를 보니까 맨 앞에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를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가 같습니다. 같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형량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평균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일까요? 네, 범죄의 정도가 중한 범죄냐 아니면 경한 범죄냐, 중범죄, 경범죄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인 정의, 즉 배분적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들어드렸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률 관계상 급부와 반대급부, 손해와 배상,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등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의해 형식적으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 평등에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절대적 평등을 내용을 하는 것이 바로 평균적 정의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의 원칙으로 개인의 격차, 동그라미요, 차이라고 하죠. 차이라고 써주시고요. 개인의 차이, 격차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배려하는 비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비례적 평등에 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례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비례라고 하면은 되게 정책론에서 소득 비례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이 사람보다는 적게 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례적 정의, 비례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우리 시험에 그리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개념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배분적 정의,
그 다음에 상대적 정의, 비례적 평등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성문법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치는 이유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이 내용이 거의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문법입니다.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전 형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이룰 성자에 글올 문자, 법법자를 쓰거든요. 자, 그러면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 두 가지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국제조약이란 게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성문법을 따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서 그 다음 가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최고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죠. 상위법이다 가로 닫고요. 복지권, 즉 생존권에 관한 최초의 헌법적 규정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생존권에 관한 최초의 헌법적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 31조에서부터 36조까지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존권을 동의어로 복지권, 사회권이라는데요.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뒤에 제가 암기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1번 보시죠.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번 환경권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권은 사회권적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이제 35조 2항에 있는 겁니다. 헌법에 있는 내용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교육권이라고 하죠. 교육권이라고 써주시고요. 이거는 31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근로권에 있는 건데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32조 4항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밑줄 친 부분이 어찌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밑줄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로 열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가로 닫고요. 자,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일종의 사회복지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부조 혜택을 드린다. EITC, 차상위 계층이나 근로빈곤층을 위한 EITC 제도를 한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드림 스타트 사업을 실시한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회 평등, 기회 균등의 제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회복지 제도에 해당됩니다. 또한 밑에 보면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의 질 향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을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아까 읽었던 부분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양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헌법 전문에 해당되는 것들은 나중에 개헌 논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대통령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국회로 보낸 것에 의하면 이 부분이 좀 수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나 아직 국회 통과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국민투표 붙여지도 않았죠.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헌법이 개정되는 걸 좀 본 다음에 만약에 개정된다면 시험 보기 전에 개정이 된다면 전문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두 번째 법률입니다. 자, 헌법 바로 밑에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이라 하면 국회 의결을 거칩니다. 국회 의결에 동그라미 따로따로 쳐주시고요. 대통령이 서명 공포합니다.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서명 공포합니다. 대통령 밑줄 공포의 동그라미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본을 말하며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 개념이 됩니다. 헌법이 최고의 상위법, 그냥 바로 아래 법률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법률을 원칙적으로 가로 국회가 정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우리가 위반하기도 하고 또 제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53조가 나왔는데요.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최근에 헌법 내용이 잘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53조가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1, 3, 5, 7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거든요. 거기 앞에 별표 하나씩 쳐주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이 돼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다고요. 그러면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 이송이 되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5일 이내에 가로 묶어주세요. 이런 숫자 조금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2번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또 15일 이내에 가로 묶어요. 15일 이내에 이 의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 폐회 중에도 또한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이 의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률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보내야 됩니다. 국회로 환부하고 제의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없다 X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이걸 받았는데 대통령이 일부를 수정을 합니다. 수정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가로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가로 닫고요. 그러면 또 이건 반대로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있다 X입니다. 자, 네 번째,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자, 제의의 요구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제의 요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국회는 제의에 붙여야 되겠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요. 그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법률안이 이건 문제 없다 그대로 의결되면 이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10월 이내에 공포,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국회가 받아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법률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공포도 안 하고 있어요.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또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항에 의해서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사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하고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포는 15일 이내에 한다. 이제 환부 받아가지고 이송되어서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이란 게 있잖아요. 효력 발생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라고 했어요. 20일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헌법 제53조 내용을 했는데요. 53조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제 이걸 판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법 제53조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법률이. 자, 법률은 국회 의결에 의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국회 의결이 이루어졌으면 정부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 정부 이송을 하고. 자, 그러면 대통령이 받았다는 거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자, 공포를 했습니다.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여기서 숫자는 2가지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15일 이내에 공포하는 거구나. 효력 발생은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로 이송을 해서 대통령이 이걸 받았어요. 자, 대통령이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서를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의서를 붙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의 요구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단 법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일부뿐만 아니라 법률을 수정하여 제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의서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이의서를 붙여서 제의 요구할 수 여기는 없다라고 하면 틀리다 이 말이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판서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에는 대통령이 10월 이내에 공포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10월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률로서 이제 법률 국회 의결 통과된 거, 법률이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법률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는 법률이 아니니까 법률안을 넣어주세요. 법률안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안자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더 적어야 될 게 무엇이죠?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앞에 주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대통령이 10월 이내에 공포를 하지 않거나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법률로 확정이 된다. 자, 이 정도. 헌법 53조 내용은 이 정도의 내용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명령 들어갑니다. 명령은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 총리령,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 부령이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하고요. 총리령과 부령은요,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시행령 보겠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법률이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합니다. 자,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해서 발하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별표. 이거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부에서 이거는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입법으로서의 명령은 끊어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죠.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험에 좀 잘 나오거든요. 조례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끊어요.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나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 자치의 동그라미, 법규의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아,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첫째 줄에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치권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합니다. 끊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이라고 하는 거, 시행규칙이 아니라 규칙의 동그라미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제정합니다. 그러면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네, 조례는 어디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공포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은 누가 직접 정하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에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거다. 조례의 효력입니다. 조례는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나요? 당연한 이야기. 서울시 조례는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조례는 상위 법령이 뭐죠? 헌법, 법률, 명령이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모순되거나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순되거나 위배되면요,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복지 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조례에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에 동그라미 치세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위법 동그라미요. 위법한 사회복지 조례에 대해서는 끊어요. 취소 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번 별표. 왜냐하면 무효니까요. 무효인데 취소 소송을 왜 합니까? 따라서 위법한, 법률을 위배한 사회복지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례는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끊어요. 사회복지 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조례가 상위법이고 규칙이 아래 하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가로 묶어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럼 틀려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럼 틀립니다. 가진다, X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조례의 효력까지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봤냐면 성문법을 봤습니다. 성문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판서하겠습니다. 자, 성문법은 위에서 아래로 상위법, 하위법,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써보겠습니다.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 있고요. 명령에는 또 시행령이 위쪽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요. 자치법규라고 쓰죠. 자치법규라고 쓰고 자치법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례가 위쪽이고 아래가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거,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거, 국가 간에 맺는 조약인데요. 이러한 조약도 마찬가지 성문법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또 하나 알아놓으시고, 헌법은 가장 상위법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헌법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사회권적 기본권, 우리 시험은 사회복지사 시험이기 때문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고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 내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회복지 내용이 있다. 이 정도 노트하시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도 국회 의결이 필요해요.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여기는 국민투표까지 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까지 붙여져요. 근데 이제 법률은 국민투표까지 안 하잖아요. 국회 의결을 거쳐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에서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국무총리의 총리령과 각부 장관의 부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 두 가지는 명령이고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이면서 자, 법률을 집행한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법률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바로 명령이다. 마지막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례입니다. 이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치법규다.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고요. 자,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라고 쓸게요. 지자체의 장이 직접 제정합니다. 지자체의 장이 직접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규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위상 아래합니다.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 되고요. 가장 하위법은 바로 규칙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 갖지 않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법한 조례는 무효입니다. 다른 말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왔던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례에서 뻔한 이야기는 안 쓰겠습니다. 이걸 써보시죠. 이것과 이것과는 이게 상위법, 이게 하위법이에요. 따라서 규칙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문법이 끝났습니다. 불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문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입니다. 밑줄 쫙쫙 그어주시고요. 자, 관습법이 있는데요. 관습법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에 가로 묶어주시고요. 그것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이라고 쓰시고요. 관습법이란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이, 즉 관행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얻음으로써 법적 의미가 존재하는 상태가 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자, 판례법입니다. 판례, 재판의 선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재판의 선례, 가로 딱 묶어주시고요. 재판의 선례에 따르는 법을 의미하며 선례, 기속의 원칙에 따른다면 판례는 일종의 법원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 당해 사건에 대해서 이 하급심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 선례, 기속의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보시죠. 자,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있었어요. 일종의 이게 판례가 되는 건데 그러한 사건이 같은 당해 사건, 그러한 사건이 만약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그런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그러한 것을 다투고 있다면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례기속의 원칙이라고 판례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판례 문제였거든요. 자, 거기 우선 패스하고 조리부터 볼게요. 조리입니다. 조리는 신의칙, 그 다음 사회 일반적인 가치, 공서양속, 법의 일반 원칙, 보편적 상식, 사물의 이치, 이런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 조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의칙에 따르면 사회 일반적인 가치나 상식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조리라고 말합니다. 이 조리나 말씀드렸던 판례법이나 관습법 이런 것들은 불문법에 해당된다. 아니 불자의 그럴 문자예요. 그래서 성문법과 대비되는 형태의 법률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또 하나 나오죠.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우선 앞에서 패스했던 국민연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판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입니다. 쓰세요.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재 세대,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우리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국민연금의 재원이 확보가 되면 나중에 노령 세대가 됐을 때 그걸 노후자금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정 적립 방식이지만 정책에서 배운 거 수정 적립 방식은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약간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년기가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노년기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연금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돈에 대해서 받기도 하지만 다른 젊은 세대들이, 그때 이제 젊은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이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거 아닙니까? 그 마련된 재원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탄탄해야 노후가 안정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현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라고 이 판례에서 일부 이야기한 겁니다. 자, 2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조세가 있고 사회보장세가 있고 조세 감면이 있잖아요. 이게 공공재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세예요. 조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고소득자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늙어서도 돈이 많기 때문에 나 굳이 연금 안 내도 되는데 왜 연금을 내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걸 냈겠죠. 위헌소송인을 이런 거 비슷한 걸 냈겠죠.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배라고 배우셨잖아요. 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러한 것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건 공적연금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어떤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공익을 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회보험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제도는 헌법상의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연금 제도는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면 이건 위헌이다. 없어져야죠. 근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공익 차원에서 공적으로 연금 제도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자, 이것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복지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안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질서를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공적연금 수급권은 끊어봐요.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매월 200만 원씩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공적연금 수급권자예요. 그렇죠? 매월 200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왜요? 저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예전에 근로세대 때 냈거든요. 따라서 200만 원이라고 하는 매월 200만 원 수령하는 그 돈은 나의 재산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법에 보면은 얼마 정도 한도를 정해놨죠. 얼마 정도는 압류할 수 없다. 이게 재산권 보호거든요. 이 사람은 이 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채권 압류 이런 거는 못한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압류를 못하게. 그게 바로 이제 일종의 재산권 보호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옳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은 판례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례 문제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뜸하게 나오는 것인데 판례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조금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이 내용은요, 아주 희귀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고 희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두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문법을 했고 불문법을 했잖아요. 이걸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제가 앞에서 성문법은 판서했는데 불문법을 판서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법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이 불문법에는 관습법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판례법이 있다라고 했고, 그냥 판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조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불문법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관습법은 관행에 의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습관이죠.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 일종의 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례는 선례기속의 원칙을 알아놓으시면 돼요. 선례기속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 선례기속의 원칙은 말씀드렸죠. 당해 사건에 한정합니다. 당해 사건에 한정하는 것이 바로 판례다. 조리가 있었습니다. 조리는 뭐 신의칙이라든지 공서양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편적인 상식이라든지 사물의 이치 이런 거 있잖아요. 보편적 상식,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 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이제 법원이라 하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 있네요. 명령의 동그라미요. 대통령이 긴급 명령한 것도 일종의 이건 명령이에요.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이니까 따라서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따의 동그라미. 자, 이걸 굳이 따진다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2번. 국무총리는 사회복지관에서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죠. 총리령을 국무총리가 바라는 명령이라 했으니까. 세 번째,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끊어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은 한참 위에요. 조례는 한참 아래고. 따라서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습니다. 동등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끊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자,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률을 만들었는데 헌법이 위반된다.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조례가 만약에 법령을 위반했다면 법령은 법률과 명령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법률과 명령이 위에 있는 상위법이고 그 밑에가 조례인데 법령을 벗어난 이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 말은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쓰시고요.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관습법은 불문법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주의라 말했지만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라마다 뭐 불문법을 취하는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도 사회복지법이 있겠죠. 그래서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법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문법과 불문법을 합쳐서 법원이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걸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까지 내용 해보죠. 5번부터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만 동그라미요. 범위를 기준으로 끊어요. 일반법은 장소적, 인적, 사항적인 제한이 없이 가로 묶어요. 별표. 적용되는 법률을 우리가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범위가 넓은 겁니다. 범위가 넓은 거고 특별법은 특정의 동그라미, 특정 지역, 특정의 동그라미, 특정인 또는 특정의 동그라미,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말해요. 그러면 미치는 범위가 특정 범위네요. 이게 바로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꼭 아셔야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일반법과 상충할 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 2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지17법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27개의 법률은 다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이 있어요. 아동복지법이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이 있어요. 그럼 이게 특별법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 4번은 시험에 나온 겁니다. 구법인 특별법과 끊어요.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특별법 우선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법과 구법이 있을 때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구법인 특별법이 있고 신법인 일반법이 있을 때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 그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서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칩니다. 적용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인지. 적용 범위가 넓으면은 이제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일반법이 되는 거고 적용 범위가 특정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것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범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범위적인 차원에서 일반법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자, 이 특별법은 특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특정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법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 상충될 때 이 특별법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아시죠? 중요한 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게 있다는 걸 정책에서 배우셨잖아요. 거기 사회 서비스가 사회복지 서비스 안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기본법이 훨씬 범위가 넓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관된 거니까 이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대비하면은 뭐예요? 좁은 범위예요. 그래서 이게 더 우선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하나 더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교재인은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복지실법을 대비한 거고 저는 이제 사회보장기본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대비한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구법인 특별법이 있다. 신법인 일반법이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이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는요. 여기 특별법,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고 1강 강의 마치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 5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강 강의에서 한 문제 예상됩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